안녕하세요. 저는 나가사와 유리 29세라고 합니다. 이 글을 쓰기까지 많이 망설였어요. 제 이야기를 누가 들어줄까 싶기도 했고, 이렇게 제 감정을 꺼내는 일이 너무 낯설기도 해서요. 하지만 한국에서 보낸 그 3개월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기에 누군가에겐 제 이야기가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사연을 보냅니다. 제가 중학교를 졸업한 건 15살 때였습니다. 그해 여름, 아버지는 감당 못할 빚을 남기고 가족을 떠났고 어머니는 일을 하다 허리를 다쳐 병원 신세를 지게 됐어요.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저는 당장 일을 해야 했습니다. 공부를 좋아했지만 그건 사치였죠. 제게는 당장의 식비와 병원비가 더 급했어요. 그렇게 시작한 게 가사 노동이었습니다. 처음엔 시간제 청소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했어요. 화장실 청소, 방 정리, 쓰레기 분리수거 같은 일들이었죠. 일이 끝나면 온몸이 녹초가 됐고 손톱 아래는 항상 시커먼 때가 끼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불평한 적 없었습니다. 그게 제가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몇 년 동안 꾸준히 일하다 보니 제 손놀림이 빠르다며 중개업체에서 저를 아오야마 고급 주택가의 상주 가정부로 추천해줬습니다. 월급이 안정적이고 숙식 제공이라는 말에 혹해서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저는 사람이 아닌 가구처럼 존재해야 했습니다. 주인의 이름은 부르지 못했고 대신 그들은 제 이름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청소해. 이모, 물 좀 떠와. 심지어 어린 초등학생 아이마저도 저를 깔보는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그 집에선 제가 말하는 걸 싫어했어요. 조용히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움직이는 게 미덕이었고 항상 뒷모습으로 존재해야 했죠. 가족들이 식사를 마치고 나서야 겨우 주방에서 남은 음식을 챙겨 먹을 수 있었고 침대도 없어서 세탁실 구석의 요 하나가 제 잠자리였습니다. 추운 겨울엔 찬바람이 그대로 들어와 손이 얼고 발이 저렸어요. 어느 날 집 안에서 파티가 있었어요. 작은 실수였습니다. 손님에게 내놓을 와인의 종류를 착각해서 집주인 부부의 눈밖에 났고 그날 밤 곧장 짐을 싸라는 말을 들었어요. 이따위 일 하나 제대로 못해? 너 아니어도 일할 사람 많아. 새벽 1시에 저는 눈물도 나지 않은 채 캐리어를 끌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 집에 다시 들어갔어요. 왜냐고요?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런 생활을 10년 넘게 반복했어요. 울고 싶은 날엔 화장실에 가서 물을 틀어놓고 몰래 울고 웃고 싶을 땐 거울을 보고 입꼬리만 올렸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 순간 제 자신이 감정이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기억이 나는 가장 오래된 꿈이 뭐였을까요? 바로 어딘가 다른 나라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꿈은 꿈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오늘 하루만 또 무사히 넘기면 다행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던 중 파견업체 팀장이 저를 불렀어요. 유리 씨, 이번에 한국에서 가사 도우미 요청이 들어왔어요. 서울 쪽 고급 주택가인데 단기 3개월. 유리 씨 정도면 가능할 것 같은데 가보실래요? 한국. 전 그 나라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저 드라마 속에서 본 단정하고 화려한 집들, 매끄럽게 웃는 배우들. 하지만 현실은 다르겠죠. 한국도 일본처럼, 아니 그보다 더 심한 차별이 있을지도 몰라요. 다른 언어, 다른 문화, 다른 기준. 무엇보다 저는 외국인이잖아요. 그들에게 있어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겠죠. 하지만 제 안에 무언가가 말했어요. 그래도 가봐. 이대로 죽지는 말자. 그날 밤 오래된 트렁크를 꺼내 옷 몇 벌과 여권을 넣었어요. 어머니가 쓰던 낡은 손수건 하나도 같이요. 거울을 보며 제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유리, 넌 이제 도망치는 게 아니라 살아보는 거야. 그렇게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처음 국경을 넘는 비행이었어요. 짧은 3시간이었지만 제겐 30년의 굴레를 끊고 나오는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자. 그냥 조용히 3개월만 버티고 돌아오자. 하지만 제가 도착한 한국의 그 집은 처음부터 제가 알던 세상과 너무도 달랐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은 말 그대로 제 인생에서 가장 낯선 하루였습니다. 공항은 깨끗했고 절차는 빨랐고 공항버스 직원은 제가 한국어를 못 알아듣는 걸 알아차리고 친절하게 영어로 안내해줬습니다. 이런 건 그냥 거칠애겠지 싶었어요. 워낙 체념이 몸에 밴 사람이라 잠시 좋은 일이 생기면 곧 더 큰 실망이 찾아오리라 믿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생각보다 나이 지긋한 아주머니였어요. 그분은 저를 보자마자 두 손으로 제 짐을 받아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가사와 유리 씨, 맞으시죠? 오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추우셨죠?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이후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러준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게다가 고생 많으셨어요라는 말. 그건 저 같은 사람이 들어도 되는 말이 아니라고 믿어왔거든요. 그 집은 넓고 단정한 2층 집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의 분위기는 일본에서 경험한 저택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식탁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국이 차려져 있었고 아주머니는 웃으며 말했어요. 저녁 드셨죠? 그래도 조금은 같이 드셔요. 우리 가족들 다 식사했어요. 그 집의 주인 가족은 모두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아버지는 대기업 중견 간부라고 들었고 어머니는 미술 교양 강사, 딸은 대학생, 그리고 장남은 정하늘. 처음엔 그냥 조용한 청년이라고 생각했어요. 평범한 옷차림, 수더분한 얼굴. 하지만 그의 말투, 눈빛, 행동 하나하나에서 저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처음 제가 청소기를 들고 복도에 섰을 때 그는 말했어요. 유리 씨, 오늘부터 고생 많으시죠? 방 조명은 제가 다시 확인해 둘게요. 불편하신 건 말씀 주세요.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는 저를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그가 너무 당연하게 존중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이 집에 온 첫 주는 정말 이상한 일투성이었어요. 식사 시간에 저를 불러 함께 먹자고 하는 가족, 청소 중 잠깐이라도 쉬라고 커피를 건네는 딸, 그리고 제 방에 작은 온풍기를 따로 설치해준 정하늘 씨까지.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건 다 친절인 척하는 거야. 곧 본색이 드러나겠지. 일본에서 배운 교훈은 웃는 얼굴 뒤엔 언제나 칼날이 있다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갈수록 아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제게 말을 걸었고 늘 이름을 불렀고 심지어 가족 단위의 외출을 할 때도 유리 씨도 같이 가요라고 말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정하늘 씨는 동네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는 바리스타 자격증도 있고 아버지와 달리 회사 대신 사람과 커피가 있는 공간을 택한 사람이었죠. 그날은 제가 평소보다 일찍 일을 마친 날이었습니다. 산책 겸 근처 편의점에 다녀오다가 골목 모퉁이 작은 카페에 들어섰고 거기서 그를 다시 마주쳤습니다. 유리 씨, 여기까지 산책 나오셨어요? 그의 표정은 반가움으로 가득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우리 사이에 진짜 대화가 시작된 건. 커피 한 잔을 건네받고 작은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아 저는 조심스레 물었어요. 한국은 원래 이렇게 사람에게 친절한가요? 그는 잠시 말없이 웃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 가족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특히 이름을 불러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잘 알아요. 사람이 이름을 잃으면 마음도 잃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어딘가가 울컥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고생 많으셨죠? 지금까지 참아온 거 이제 그만 참아도 돼요. 그의 눈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평생 그 누구도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 방 안에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창문 너머 서울의 불빛이 흐릿해지도록 지금까지 삼켜온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사람답게 사는 거라면 난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한국에서의 생활은 너무나 조용하고 따뜻했습니다. 마치 꿈처럼 느껴졌죠. 그 집의 가족들도 동네 사람들도 모두 저를 이름으로 불러주었고 심지어 인사치레라도 오늘 하루 힘드셨죠? 라고 물어봐주는 것이 낯설 정도로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더 불안해졌어요. 언제 깨질까? 언제 뒤집어질까? 이건 진짜일 리 없어. 어린 시절부터 몸에 새겨진 불신과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정하늘 씨의 카페를 들른 날이었어요. 그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따뜻한 고구마 라떼 한 잔을 건넸어요. 오늘 날씨 진짜 춥죠? 손 좀 녹이세요.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컵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입안에서 딱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예전에 일본에서 치료했던 치아의 레진이 떨어져 나간 것이었습니다. 순간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입안에서 벌어지는 작은 파열음이 마치 제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너무 당황해서 입을 가린 채 얼어붙어 있었는데 하늘 씨가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갑자기 안색이 안 좋아지셨어요. 저는 겨우 입을 열었어요. 이가 깨졌어요. 예전에 치료했던 게 갑자기. 하늘 씨는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지금 바로 병원 가셔야 해요. 근처에 괜찮은 치과 있어요. 같이 가요. 저는 머리를 흔들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돈도 없고 그냥 참을게요. 그때 그가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해요. 지금 참지 마세요. 지금까지 참아온 것도 너무 많잖아요. 결국 그는 제 손을 이끌어 근처 치과로 데려갔습니다. 처음엔 너무 창피해서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진료실 앞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런데 접수대 간호사는 제게 웃으며 한국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리 씨 맞으시죠? 하늘 씨가 예약 다 해두셨어요. 걱정 마세요. 그 치과는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어요. 진료실은 깨끗했고 의사는 유창한 영어로 제 상태를 확인하며 천천히 설명해줬어요. 걱정 마세요. 이건 간단한 보철술이고 통증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비용은 하늘 씨가 전부 처리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따뜻한 배려 앞에서 저는 너무 초라해졌고 동시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나왔을 때 하늘 씨는 카페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물었어요. 이젠 조금은 덜 무섭죠? 한국 사람들. 그제서야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처음엔 다 가식인 줄 알았어요. 지금도 가끔은 의심이 들어요. 근데 이런 건 아무리 연기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이런 건 진심 아니면 못하죠. 근데 유리 씨도 알아주세요. 우리한테도 유리 씨 같은 사람이 정말 소중하다는 거요. 그 말에 저는 정말 오랜만에 어쩌면 평생 처음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 존중받았다는 감정을 느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또 다른 고민이 저를 덮쳤습니다.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계약은 3개월, 이제 곧 일본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보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돌아가면 뭐가 달라질까? 한국에서의 이 모든 건 단지 잠깐의 환상일까? 나는 누구였고 지금은 누구인가? 이곳에서 받은 존중, 따뜻한 말, 이름을 불러주는 일상. 이 모든 걸 포기하고 일본으로 돌아가면 다시 투명인간으로 살아가야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그동안 모아둔 수첩을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수첩 한쪽에 이렇게 썼습니다. 도망치지 말고 살아보자. 여기서 내 이름을 잃지 않고 살고 싶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아침은 유난히 쓸쓸했어요.
익숙해진 방 안,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 멀리서 들리는 출근길, 자동차 소리까지 모든 것이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이제 곧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실감 나지 않았어요. 짐을 싸면서도 마음은 계속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쌓인 빨래처럼 정리되지 않는 감정들이 가슴속을 뒤엉키고 있었어요. 트렁크 안에 옷을 하나씩 개어 넣을 때마다 그 옷을 입고 있었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늘 씨가 커피 한 잔을 건네주며 오늘은 쉬세요라고 했던 날. 아주머니가 된장찌개에 밥을 비벼주며 힘들면 말해요라고 했던 저녁. 딸아이가 책을 펴주며 한국어 발음을 하나하나 교정해주던 오후. 모든 것이 너무 소중해서 아프게 남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마지막 아침을 먹던 날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유리 씨는 참 특별한 분이에요. 우리 가족 모두 정말 감사했어요. 이곳에서 있었던 모든 일이 좋은 기억으로 남기를 바래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 기억은 제 인생 전체 중 가장 빛나는 부분이에요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말이 목까지 차올랐다가 또다시 삼켜졌습니다. 그날 오후 공항으로 떠나기 전 정하늘 씨가 마지막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작은 노트 한 권과 펜을 제게 건넸습니다. 이 노트는 유리 씨 거예요. 앞으로는 하고 싶은 말, 감정, 다 이 안에 적어요. 다시는 속으로만 삼키지 말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하늘 씨, 전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그건 유리 씨 마음이죠. 돌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어디에 있어도 유리 씨가 스스로를 지우지 않는 것이에요. 여기서의 유리는 존재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존재해. 나는 이제 사라지지 않아. 비행기 안에서는 창밖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는 걸 보며 마치 내 안의 한 시절이 떠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도쿄에 도착한 날, 다시 그 회색빛 거리와 사람들, 고개 숙인 채 바쁘게 걸어가는 익숙한 풍경 속에 섞이면서도 저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그동안 일했던 파견업체에 직접 찾아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일을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더는 제 이름 없이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당황했고 웃기도 했고 심지어 그럼 어떻게 살 건데? 라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 한국어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갈 방법을 찾고 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새벽마다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단어를 외우고 유튜브로 발음을 따라하고 그 집 아주머니와 하늘 씨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간단한 회화를 익혔어요. 하늘 씨는 종종 요즘은 어때요? 라고 묻곤 했고 저는 짧은 한국어로라도 대답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기다릴게요. 언제든 돌아오세요. 유리 씨가 돌아올 자리는 여전히 있어요. 그 말을 읽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단지 따뜻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존재를 다시 회복시켜준 나라, 이름을 다시 불러준 공간,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 진심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곳이었어요. 지금 저는 작은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언젠가는 저 같은 사람들 이름을 잃고 감정을 억누르고 살아가는 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들이 쉴 수 있는 곳, 말할 수 있는 곳, 이름을 되찾을 수 있는 곳. 한국에서 배운 정과 존중을 담아내고 싶은 공간. 이 글을 읽는 당신도 혹시 지금 이름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다면 부디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투명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고 당신의 이름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이름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망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삶으로 들어선 거예요. 나가사와 유리, 29세. 이제 투명인간이 아닌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 마음속 울림을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나가사와 유리의 선택.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당신의 공감 한 번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더 많은 사람에게 따뜻한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